미의 22년 만에 빅스텝 인상. 이자 부담 또 느나. 진행. 이현웅 앵커.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는 강경책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걸 빅스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은가 보죠. 그렇죠. 보통 용어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0.5%포인트 인상, 이번에 했었죠. 이걸 빅스텝. 이것보다 더 나아간 0.75%포인트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0.5%포인트 인상이 언제 있었느냐? 2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그걸 누르려고 비교적 컸던 빅스텝, 22년 만에 0.5%포인트 인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화면 속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셨죠. 코로나19 이전에 1.75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로금리까지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느덧 미국의 기준금리도 상당히 미국은 밴드거든요. 0.75에서 1%대까지 회복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22년 만에 이렇게 단행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중앙은행들,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이게 1981년, 1982년, 80년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은 어쨌든 책무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기본인 베이비보다는 빅스텝이라고 하죠. 0.5%포인트를 올리게 된 것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더 0.5%포인트 인상은 따를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악재로 평가가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3% 안팎의 폭등을 했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5%포인트 인상은 시장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는 0.5%포인트 인상은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그동안 시장이 좀 더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달이 아닙니다. 다음 달 6월에 0.75%포인트 그야말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였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는 물가 잡기 위해서 0.5 한두 번 정도 더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6월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고 하니까 또 그것은 테이블 위에 없다. 그러니까 즉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크게 다른 건 아니죠. 그러나 6월에 0.75%포인트 안 하겠다는 이 말 하나, 이 워딩이 실은 주식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가 가장 두려워했던 자이언트 스텝을 6월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눌려왔었던 또 악재 상황이라고 봤던 것들이 솟구치게 되면서 회복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다우도 그랬고요. 특히 기술주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국내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내 통화 정책,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두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물가 잡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미 금리 역전 문제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를 같이 놓고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는데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으면 달러가 유출되게 되는 환율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고려하게 될 텐데 현재 화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 우리는 미국보다 빨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1.5%의 기준금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와 앞으로 계획, 일정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5월 셋째 주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월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달 5월에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1.5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6월에는 0.75%포인트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0.5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단이 같아지는 6월에 1.5, 1.5로 똑같아지는 이건 약간은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이 금리가 비슷하다고 달러가 빠져나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고려사항이기도 하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물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비자 물가가 4.8%라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공요금 인상이 반영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인플레가 꺾일 조짐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우리 자체의 물가를 잡는 것, 또 미국이 저렇게 긴축을 나갔을 때 한미의 금리 추이까지 가령 본다면 저는 5월에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6월에 없으니까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빅스텝을 밟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0.25%포인트, 0.25%포인트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가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징 중의 하나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대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많이 우리가 고정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또 막상 금리 상승기가 되면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차주들이 돈 빌리러 갔을 때 고정은 이미 가상금리가 3개 붙어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들을 많이 선택하고 계신데 이렇게 연달아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 책정되는 것들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또 다른 라운드이기는 한데 더 빨리 오릅니다. 게다가 지금의 금리 인상은 일종의 추세인 거고 이게 한두 번 하다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면 시장금리, 시중금리는 더 빨리 튀어오르거든요. 그럼 대출금리는 더 높게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거의 1900조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비의 타격, 가계신용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현재까지 한 2년 반여 동안에 거의 250조 이상의 소상공인분들이 빚을 냈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소상공인 부채 이게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윤석열 정부도 지금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이 국정과제 1호 아니었습니까? 또 지금 채무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른바 영끌족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고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금리만 올려서 잡을 수 있다면 왜 못 올리겠습니까? 빨리빨리 올려서 금리, 물가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물가 4.8%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는 아까 8.5%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좀 독특합니다. 즉 수요가 이끄는 팬데믹이 끝나서 엔데믹, 그런 인플레도 있지만 공급 사이드, 우리가 비용 견인 인플레라고 하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돼서 수급이 깨져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용 견인 섹터, 원자재 섹터가 이끄는 물가 상승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산물 가격 오르는 것, 이상기후 원인이 크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상기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분명 기대 인플레를 꺾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인플레이션은 못 잡고 내수에만 경기를 꺾어버리는 이게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수요발 인플레였다면 더 강력하게 말하겠죠. 더 세게 올리겠다, 금리를. 그러면 인플레를 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복합성 인플레이션이기에 금리도 올릴까 말까 주저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너무나 많은 영향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또 인수위 측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1호, 과거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빗대서 물가와의 전쟁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와의 전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급 사이드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제언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자원의 무기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령 인도네시아가 자체 파묘를 수출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어떻게든 광산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확보를 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유통구조를 개편한다든가 쓸데없이 물가를 뛰어오르게 하는 요소들을 빨리 잡아놓고 새롭게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올 한 해는 아마 물가만 제대로 잡고요. 물가와의 전쟁에만 승리할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른바 3고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셋 중에서 나눠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고물가는 연말,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있지 않을까? 드라마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든가 오펙이 증산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오르는 부분도 고금리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환율 부분. 저는 이것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왔던 원화 약세죠. 환율 급등은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쯤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업 밟는다고 하고 멈칫될 경우에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도 금리 인상으로 하게 된다면 환율 부분은 조금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 지금 1,300원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일단 1,250원대를 상단으로 보고 있고 내일 아마 다시 외환시장이 열릴 텐데 빨리 1,25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정철진. YTN은 YTN 플러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